예, 오늘 한국사 특강, 한국전쟁 전후 한국 기독교와 공산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박명수 교수님 열강해 주실 텐데 기대하고 사모하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 진행해 주시죠. 예,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기 화면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 지난번에 강의를 어디까지 했냐면은 지금 해방 공간에 있어서 좌익과의 투쟁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가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부터 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남한 사회와 기독교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러니까 건국 이후부터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헌국회는 그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것만 아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서를 했어요. 원래 대통령 취임 선서는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헌법에는 그 말이 없는데 이승만 박사가 하나님 앞에서 선서한다라고 하는 말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과 민족의 선영 앞에서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수호한다.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만은 대한민국 자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승만 박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미 군정 자체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뭐 정치적인 자유 뭐 이래서 어느 정도 좀 포용적이라면은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유를 줄 수는 없다. 모든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은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는 자유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강력한 수호를 천명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같은 것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그 기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45년 가을에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엔 총회에 이제 가입을 유엔 총회에서 한국을 승인받는 것인데 이때에 이승만 박사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을 여기에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면 박사와 그 다음에 김한란 박사랄지 혹은 조병옥 박사랄지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내가지고 기독교를 통해서 유엔에서 한국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에 장면 박사가 이제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하는 내용 가운데 북한이 정당한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뭘로 설명했냐면은 북한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종교다. 그 구체적인 예로 천주교 홍영표 주교를 북한이 지금 감금하고 있고 또 개신교 조만식 장로를 감금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남한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입증을 했냐면은 북한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주교 국가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우리 기독교 국가들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결국 남한이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1949년 3월에는요. 언더우드 부인이 살해되는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이 사건 때에 사실 모윤숙도 여기 같이 참여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 교수 부인들도 같이 참여했는데, 언더우드 부인이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여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티파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집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바로 이때 그 공산주의 청년당 그 서울 지부당에서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언더우드 부인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는 반미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더우드 부인을 죽임으로써 공산주의는 미국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를 죽임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입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뭐 이 사건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949년 6월에는요,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서 다 떠나갔거든요. 이런 데서 한국 기독교는 상당한 위기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승만 정부가 기독교한테 요청을 했어요. 미군이 철수하는데 한국 기독교 뭐라도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운동장에서 사실 캐톨릭 신자하고 개신교 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군 철수 반대 시위를 했는데, 아마 한국에서 계속 미군이 철수한다고 했을 때 미군 철수 반대 시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기독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군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1948년 이제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군이 나가게 되니까 6.25가 오는 거죠. 이때 사실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더라면은 6.25가 오지를 않겠지요. 그래서 사실 한반도에 미군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일에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없었더라면 동북아의 평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미군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의 상징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군이 딱 말하자면 소련과 러시아, 일본 그 사이에 딱 있어서 밑에서 못 올라가게 하고 위에서 못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1949년 미군이 철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뭐 김일성이 계획을 했지만은 미군이 철수하게 되니까 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6.25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중국이 공산화됨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상당히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미국의 그 국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생각과 미국의 복음주의 혹은 보수주의 그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미국 국무부는 소련과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가지고 잘 세계를 이끌어가려고 했지만은 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꾸 공산주의에 밀린다. 그런데 이제 모 대통령이 이거 장개석을 몰아내고 중국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 반공 의식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언제 한번 그 1948년, 49년 미국 일반 신문에 나타나는 반공의식 같은 거 한번 조사해서 연구하면은 매우 좋은 것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중국에는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중 상당히 많은 선교사들은 남한으로 왔어요. 그래서 남한의 반공전선을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중국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순복음교도 그렇고 해방 이후에 남한에 온 선교사들의 상당한 많은 사람들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남한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중국을 공산주의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한도 그렇게 하려니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서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또 중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남한에 와서 일종의 반공전선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때에 1950년 봄에 바피얼스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바피얼스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월드비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주 1950년 월드비전 만들었을 때 월드비전은 뭐 지극히 작은 단체에 불과했지만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그 구호 단체가 이 월드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드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한 적이 있는데,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월드비전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피얼스가 1948년도 중국 갔다 왔고 1949년도 중국 갔다 왔는데 1950년도 중국 가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공산화됐다고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바피얼스 보고 중국 가지 말고 한국 와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초청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일대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수 순천의 그 기독교인들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황경진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목사님, 지금 이 전라도 경상도 일대에 지금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문에 그들이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주변을 막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들이 매우 어렵다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공산주의도 막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1950년 봄에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또 선교사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반공 대회 혹은 전도대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국 전도운동이라고 했는데, 구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공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독교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복음도 전하고 반공도 전하는, 그래서 반공과 전도가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이제 그 캠페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바피얼스가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거 잘 됐다. 그래서 바피얼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3월, 4월, 5월 약 그 석 달 동안 전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어마어마한 캠페인을 했어요. 또 이 바피얼스가 상당히 그 감정적인 사람이고, 미국에서 10대, 20대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아주 뛰어난 부흥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피얼스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한경진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은 서울에서 서울 운동장에서도 하고 또 남산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대회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6.25 직전에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6.25가 벌어졌고, 이 바피얼스와 빌리그램이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빌리그램한테 한국 얘기를 했더니, 빌리그램이 미국 대통령 그 당시에 트루먼을 만나가지고 한국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래서 이 빌리그램도 강력하게 트루먼에게 한국전의 개입을 요구를 했어요. 왜? 그리고 이제 6.25가 벌어진 거죠. 예. 6.25. 6.25 전에 바로 덜레스 미국 특사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는데, 이 스토리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매우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이 덜레스가 미국 대통령 특사로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영락교회를 방문하고 영락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벌어지자 덜레스는 미국에 연락을 해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6월 27일 날 서울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서울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말고 서울을 지키자.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6월 28일 날 서울로 막 오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서울을 사수하자고 했지만은 이북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피난을 갔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각의 사람들은 한경직 목사님 보고 서울을 사수하자고 얘기해놓고 왜 서울을 떠났느냐, 왜 그 피난 갔느냐, 비겁하다,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6월 27일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서울을 사수를 했고 6월 28일에 이제 서울이 함락이 됐죠. 서울이 함락이 되면서 이제 많은 그 공산주의자들을 석방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공산주의 활동하던 사람들을 석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최문식이라고 대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최문식이 석방이 됐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기독교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 7월에 기독교 민주연맹을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표자는 김창준이라고 감리교 목사인데 이분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위원장급이에요. 사실 이 김창준은 33인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그 해방 직후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 3.1절 기념식 때에 그래도 33인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야 그래도 뭐 그 얘기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33인이 민족 대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어떤 면에서는 공산당의 공산주의자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 33인은 부르주아다. 그래서 민족 대표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3.1절 기념식을 안 할 수도 없고 기념식을 한다면은 사람들은 33인을 민족 대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족 대표가 한 사람도 없으면은 3.1절 기념 행사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든지 33인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타겟이 된 사람이 감리교 목사 김창준입니다. 그래서 김창준을 끌어들이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민주연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좌파적인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기독교 민주연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남한에서는 별로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1947년 겨울에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뭐 별로 크게 활동을 못하고 김창준도 월북해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로 이 김창준이 다시 월남을 해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원래 만들었던 기독교 민주연맹을 다시 재건을 하고 자기가 위원장이 되고 장로교 담당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최문식 목사, 감리교 담당은 최택이라고 이분이 누구냐면요 그 정동 감리교의 그 목사였던 최병원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자란 목사 아들인데 이 사람이 감리교 담당이에요. 그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독교 연맹에 가입을 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 배급도 줄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기독교를 그 좌파적인 기독교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좌파적인 기독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1단계가 뭐냐면 기독교 민주연맹에 가입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스도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나 비슷한 단체죠. 그리고 이제 환영 예배를 또 이제 북한에 이민군들이 내려왔으니까 환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환영 예배를 강요를 하고 또 교육자들을 수시로 열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개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왜 꼭 미국식으로 믿느냐? 왜 그 미국식으로 믿어야만 기독교냐? 우리는 미국식이 아닌 그러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공산주의적인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친미주의 불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0일 날에는 또 기독교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인민군 환영대회를 했어요. 여기에 참석해서 중요하게 활동한 사람이 이만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만규가 누구냐? 여운형의 사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교회 장로이기도 했고 배화여고의 교장도 했고 아주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그 여운형의 사돈이고 여운형의 전기도 썼습니다. 북한을 올라가지고 북한에 가지고 교육상,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을 했어요. 이 사람 내려가지고 기독교 민주연맹에 가입을 해라. 그리고 이제 연맹증을 발부하는 거예요. 연맹증이 있어야 이게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처럼 공산당원증처럼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좌익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목사들로 하여금 자술서를 쓰도록 합니다. 아마 이따가 우리 황 의원님이 이런 데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맹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술서를 쓰도록 하고, 아마 이 자술서가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공산주의와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마 그 기준을 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도 되고, 또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처벌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목사들한테 자술서를 쓰도록 해가지고 사상을 개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 아직도 내가 볼 때는요, 이 공산치하 3개월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공산화하려고 했는가 하는 정확한 아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좀 참조하고 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이 기독교를 공산주의적인 기독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치밀한 작업을 했는가 하는 것도 앞으로 크게 연구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1950년 8월 21일에는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북한 정권 지지 결의 대회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산에서 열렸는데, 이 결의대회가 끝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의 판단이 목사들이 와서 참여하기는 참여했는데 별로 열기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때부터 이 기독교인들 공산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 사람들을 좀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지 결의대회를 한 바로 그 다음 날 8월 23일부터 서울 시내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을 한편으로는 제거하고 한편으로는 납북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 21명, 감리교 목사 19명, 성결교 목사 9명, 구세군 2명, 이 사람들을 이제 납북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때 그냥 납치해가지고 죽여버린 경우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이 사람들을 납북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이런 얘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납북하는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자들 생각할 때 잘 구슬르면은 우리 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납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대놓고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은 아마 이 사람들은 소련군이 오는데도 인민군이 오는데도 피난 안 간 것은 그래도 뭔가 자기들하고 공통분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난 안 간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자기 아들이나 또 친척들이 좌익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설마 공산주의자들이 와서도 우리 아들이 공산주의자인데 활동 안 하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난을 안 갔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납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국 이제 북한 정권이 이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규식 같은 사람도 이때 같이 납북되고 그랬는데 많이 활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냐고 아주 어려운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서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남한 전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950년 6.25 일어나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26일 날 김일성은 지시를 하는데 반역자를 처단하고 인민위원회를 복구해야 된다. 저는요, 해방공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 같아요. 이 인민위원회가 해방 직후부터 만들었다가 남한에서 미군과 싸우고 50선거 때 투쟁을 하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고 했지만은 김일성이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인민위원회를 다시 복구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했고 반역자를 처단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지시지만은 여기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남한의 보도연맹 같은 걸 통해서 예비 검속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북한에서도 예비 검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24일 날 조선민주당 김학운 대표인 한사회 목사랄지 강원도 통천의 이풍문 목사 같은 사람들은 6.25 전날 토요일 날 주일날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보자고 그래가지고 끌려 나가가지고 뭐 소식이 없었다. 혹은 나중에 돌아왔다 이런. 그러니까 예비 검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자기 안에 자기 내부에 적대 세력을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다 검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남한도 예비 검속이 있고 북한도 예비 검속이 있는 것이지 남한만 뭐 예비 검속을 해가지고 남한만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북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인민위원회를 복구하라고 하는 지시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남한에서 이제 아직 소련군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반역자 처단과 인민위원회 복구하는 활동이 상당히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30일 아직 이제 인민군들이 내려오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경남, 울산이랄지 이런 데서는요 교회 신자들을 반동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한 것이 아니라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활동을 한 거예요. 이것을 남한에 있는 지역 공산주의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6월 26일 날 김일성이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점에서 이제 공산주의자 좌파들과 저는 좀 다른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중순에 보면 또다시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직 전과 불량자 악질 종교들을 처벌할 것을 전국에 있는 또 인민위원회에 또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7월 중순이면은요 어떤 지역은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장악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이 7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더 본격적인 탄압이 공산주의자들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7월 중순에 악질 종교를 처벌할 것을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하되 불법 처벌을 하지 말아라. 법을 따라서 처벌하라고 하는 불법 처벌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11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8, 9, 10, 11월 약 서너 달 동안은 상당한 불법 처벌이 있었고 사실 그렇다고 11월 23일 날 불법 처벌을 금지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 이후에는 불법 처벌이 없었는지 이건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그 북한에서 불법 처벌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11월 23일이니까 그 이전에는 상당한 법을 따르지 않은 그런 불법 처벌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6.25 당시에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면 재밌는 것이 이제 인민군들이 내려오니까 우리 또 피난을 가잖아요. 그런데 피난 가는 사람들이 인민군보다 먼저 피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민군들이 이미 장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피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다가 인민군들한테 잡히게 되면은 배신자로 간주를 해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인민군들이 검문 검색을 하다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 반역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위태로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에 인민군도 비난하는 사람들을 경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국군도 경계를 하고 양쪽에서 다 경계를 하더라고요. 인민군들은 왜 배신하고 가느냐? 인민공화국의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왜 배신하고 피난 가느냐라고 해서 못 가게 하고 또 그다음 국군들은 혹시 피난군의 대열 가운데 스파이가 들어있어가지고 남한 사회를 괴롭히려고 하는 교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피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피난민에 대한 경계가 우익도 있고 좌익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좌익은 이것은 반동분자 또 우익에서 우익은 성경을 가졌다고 그러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서는 하나의 그 신분이 좌익이냐 아니냐 또 인민공화국 세력이냐 민주공화국 세력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그 기준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요 인천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냐 아닌자냐 공산주의자냐 민주주의자냐라고 하는 결정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민군 치하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가? 대구 형무소의 형목이었던 이영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대구에 한국사회복지대학이라고 하는 한사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 대구대학이 됐을 거예요. 대구대학을 원래 만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대구 형무소에서 형목으로 일하다가 사실 대구 사건 때 대구 폭동 때 그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목사니까 이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대구 형무소에 있을 때 자기를 살려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 죽이지 말아라. 우리가 대구 형무소에 있을 때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살려줬다. 그래가지고 이영식 목사를 살려줬는데 그때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목사 반동 정권의 하순이다. 이승만 정권의 하순이다. 그다음 두 번째 우익분자다. 공산주의 싫어하는 우익분자다. 세 번째 미제국주의의 주구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미제국주의의 주구다. 그래 지금도 소련이 어디에요? 그 우크라이나 그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은 미제국주의 앞잡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걸 요즘 그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옛날에 지금이나 하는 행동은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4일쯤 되면은요. 이제 특별히 그 남한에서 그 충청도 이북 지역에서는요 인민공화국 체제를 확립하고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를 재구성을 하고 반동 세력을 숙청하는 그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민군 치하 길게는 3개월, 작게는 2개월이겠지만은 그 짧은 기간에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은 이 남한에서 그 인민공화국 체제, 옛날 우리 시골에서 어른들 보면 이걸 인공체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공체제가 확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다 인민위원장이 있고 이런 체제가 다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무원 했던 사람들, 경찰 했던 사람들, 혹은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계층들, 모습들에게 완장 채워주거나 과거에 좌익 활동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체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북 완주군 삼례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은요. 이 삼례가 원래 그 전라북도의 그 좌익의 센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북의 모스크바다. 제가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모스크바라고 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전국에. 전북의 모스크바, 뭐 충남의 모스크바, 뭐 그래서 모스크바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남한에서 좌익의 거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런 지역들을 자세히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1948년 2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미국에서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고 유엔에서 결의할 때에 남한에서 단독 선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단정 반대를 하기 위해서 삼내에서 모였는데 그 시골에 8,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럼 보면 이 삼내가 매우 큰 아주 그 좌익의 센터였던 것이고, 바로 이때에 그 당시에 이제 최근에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삼례 구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저녁 9시만 되면은 그 이불을 둘러쓰고 북한과 무전을 했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이제 그 무전을 치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북한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통하는 무전으로 그 지시를 받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 세력들이 인민군이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이남에서도 활동을 했고, 이런 세력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또 맞붙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삼례에 임광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결교 전도사입니다. 저희 삼례에 가보면 하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임광호라고 하는 분이 이 하립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북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이북 출신이다. 이건 뭐 상당히 아주 반동 기질이 많은 거죠. 그래서 7월 10일 날 구금을 했고, 이제 7월 20일쯤 해가지고 인민군들이 내려왔는데, 인민군들이 내려올 때쯤에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어디가 데리고 와서 죽여버렸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6.25가 일어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인민군이 내려와서도 있었지만은, 내려오기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지역마다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활발한 지역이 있어요. 익산에 가면 황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황등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고, 여기에 이제 장로들이,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은요, 장로들이나 교회의 중요한 중직들이 이 당시에 독립적성 국민이라고 이승만 박사가 세운 그 단체의 주요 지역 대표로서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큰 단체로서는 독립적성 국민회의고, 이 국민회의 밑에 청년 단체가 대동청년단 인데, 이 대동청년 우파 청년 단체인데, 그 변영수 장로는 바로 대동청년 단장이었는데 8월달 이제 처형당하고, 또 이 황등교회가 만들어낸 인물 가운데서 유명한 인물이 게일슨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일제 때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나중에 이제 장로회 신학대 학장도 하고 한 분인데, 이분 부인이 안인호라고 하는 분인데, 게일슨 목사는 이제 이 당시에 이 황등이 없었는데, 이 게일슨 목사가 이 황등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부인은 고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제 스파이다 그래가지고 끌고 와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인민군 치하에서 이제 기독교 어떻게 박해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그러니까 인천에서 메가더 상륙작전이 이제 벌어진 다음에 이제 지령이 내려오는데, 지령의 내용은 크게 보면은 전세가 불리하면 후퇴한다. 그 다음에 당을 비합법적인 지하당으로 개편해라.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나와가지고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뭐 모든 관공서를 장악을 했는데, 이제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다시 지하당으로 들어가서 지하 활동을 할 준비를 할 것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엔군 상륙 때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라.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산간지대 부락을 접수해서 식량을 비축해라. 그러니까 발산을 할 것을 계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입산시키고
그 강원도로 후퇴해라. 그러니까 아마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는 남한에 있는 그 인민군들을 다 강원도 이하 그쪽으로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뭔가 본격적인 그 투쟁을 개시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지령이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걸 조사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결국 1950년 9월 26일이 매우 중요한데, 9월 26일이 음력으로 추석날이라고 그래요. 이 추석날 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각 지역 인민위원회로 9월 15일 날 내린 지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빨리 후퇴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각 지역 단위에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제가 조사한 동상면 지역에도 보면은 오전에 전주 그 인민위원회에서 지시가 왔고, 지시가 온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이제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요, 그 6.25 때의 그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7월 중순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각 지역마다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인공체제로 확산시키려고 할 때, 그때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우익들 혹은 유지들을 숙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거된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더 많은 세력은 바로 9월 26일 날 철수하면서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전국 단위로 다 똑같은 날 한 거예요. 그래서 추석날 오후, 그 다음 날 27일, 28일 이때 피리는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그 학자들은 각 지역에서 좌익과 우익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다. 뭐 퇴거하면서 그냥 그 죽이고 갔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좌익과 그다음에 그 유지 사이의 갈등으로 이렇게 그 축소를 시키지만은 저는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볼 때 각 중앙당은 도당에서, 도당은 각 지역당으로 지시가 내려왔고 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완주군 동상면의 케이스도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다른 것으로서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같은 면에서 혹은 동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글쎄 이게 뭐 시간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또 선거도 있고 그럴 때 또 제가 그냥 어쨌든 간에 한 9시까지만 하고 경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우리 오승철 목사님 어디 예. 가버렸어요? 어떻게 강의를 좀 이 정도 하고 끝내고 그 토론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께서 강의 흐름이 있으니까 판단하셔가지고요. 예. 예, 예. 바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체적인 실질적인 케이스가 쭉 이제 교육별로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예. 우리 토론하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좀 뭐 여러 가지 뭐 질문 같은 거 혹은 또 여기에 또 우리 황